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 그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고문회계사 정의돈입니다. 아유 날씨도 더우신데 올라오시냐고 힘드셨죠? 그죠? 저희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 세무사 여름종합반 설명회인데요. 저희 오셨으니까 일단 세무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제도, 그다음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첫 번째로 세무사가 뭐야?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사는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 자격사인데요. 이 크게는 그 기업, 그 다음에 개인, 중소기업들 세금을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향후 전망이랑 취득 후 진로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세무사가 단순히 세금만 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 향후 전망을 놓고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시면요, 일단 개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 사무실을 차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대형 혹은 중형 정도의 세무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 회계사랑 다르게 이 세무사는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제가 옛날에 회계법인 있을 때 금융택스에 있어갖고 이 은행들, 금융기관들 세무 업무를 많이 도와드렸는데, 실제로 그 세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급 임원 그 직원분들 보면 대부분 이 세무사셨어요. 혹은 회계사거나.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요즘에는 회계사보다 세무사 쪽을 취업하는 데는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후 진로까지 말씀드렸고요. 향후 전망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 지금 세금 어떻죠? 굉장히 조금 걷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 걷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복지 수준은 어딥니까? 이 북유럽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관련된 마찰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무사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계속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여자분도 많으신데, 저는 세무 이쪽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여자가 세무사 개업하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 오히려 이 젊으신 여자분들이 세무사 개업하시면 더 빠르게 자리 잡고 성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 쇼핑몰 하시는 여자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여자 사장님들이 나이 드신 세무사분, 아저씨 세무사분들한테 부탁하면 아무래도 서로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분 세무사가 어머 사장님, 어머 언니 이러면서 접근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바빠서 못 온 저희 지인이 있는데, 이 홍정 세무사라고 지금 신촌에서 개업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 보면 영업을 되게 공격적으로 해요. 실제로 참이슬 소주잔에 이거 받아가지고 실제로 참이슬 소주병에 요 사진을 붙여가지고 영업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 만날 때마다 또 클라이언트 만날 때마다 소주잔은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주는데 굉장히 인기도 많고 정말 재밌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 클라이언트들이랑 만나서 파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찍어갖고 재밌게 좀 영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일하는 거 보면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클라이언트가 많아요. 아무튼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세무사 시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무사가 될 수 있는데, 세무사 시험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 이 세무사는 진입장벽, 응시 자격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어만 넘으시면 돼요. 영어만. 실제 회계사 같은 경우나 우리 뭐 사시 옛날 구사시 같은 경우에는 학점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무사는요, 학점 이수는 없고요, 영어만 넘으시면 누구든지 시험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요즘 토익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텔프를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만 넘으면 쉽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로 세무사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1차 시험을 보면 매년 4월에 봅니다. 매년 4월에 봐서요, 재정학 세법개론을 1교시로 보고요, 각각 4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학개론과 선택법이라고 하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해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또 이렇게 2교시에 시험을 보죠. 또 각각 40점 만점입니다.
꽈락은 없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 1차 시험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회계학 안에 재무회계, 제가 가리키는 재무회계랑 원가 관리 회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1차 공부하시는데 5과목 정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5과목 정도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 그럼 내가 듣기로 회계학, 세법이 어렵다는데 재정학이랑 선택범에서 고득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2차 시험을 붙어야 저희가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배우게 되는데 얘는 세법을 우리가 약술로 써보는 문제예요. 말로 쭉 씁니다. 세법에 대해서. 그게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라서 얘는 실제로 우리가 2차 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회계학 1부나 회계학 2부는 저희가 배웠던 회계학 개론이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법학 개론이 계산 문제만 저희가 쭉 내려온 게 회계학 2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시험까지 대비하신다면 회계학이랑 세법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2차 시험에서 꽈락이라고 하죠.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되면 다른 걸 다 100점 맞아도 합격할 수가 없어요. 아예 디 엔드가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은 꽈락률을 보이는 게 이 회계학 2부입니다. 회계학 2부요. 실제로 꽈락률이 무려 80%에 육박하죠. 2차 보러 간 사람 중에 100명 중에 80명이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에서 꽈락이 나요. 그래서 세법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 가장 중요한 자격사 시험이 저희 세무사 시험이에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1차 기본종합반 공부할 때는 얘네만 공부하고 얘네는 얘기 안 하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1차 공부할 때는 요 과목만 공부하면서 추후에 심화반이나 기타 과목들, 기타 수업들로 얘네들을 차리게 되고요. 얘네들을 보게 되고 나머지 회계학,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는 저희가 2차 때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험 설명을 했는데 그럼 넘어가서 도대체 합격률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러분 1차를 붙으셔야 저희가 2차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기본 종합반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1차 시험 합격률을 보면요. 보통 2015년 1차 시험 합격률이 22.45%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 실응시생 기준으로 실응시생 접수만 해놓고 시험장 안 가는 분들 말고요. 시험장 가서 일단 앉으신 분 기준으로 22.45%가 나왔고요. 올해 1차 시험은 조금 쉬웠기 때문에 32%가 나왔죠.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 올해 1차 합격률이 좀 높았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높다 보니까 지금 내년 되면 유예생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다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전체 응시 인원이 좀 늘어나면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거든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세무사 자격 전망,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학원 오셨으니까 저희 학원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참 이번에 참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학원은 이번에 저희 수강생들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몇 프로였을까요? 이 보시면요. 두 가지 합격률이 있는데요. 54.6%가 있고요. 그 다음에 71.1%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합격률이에요. 작년에 올해 1차 시험 전체 합격률이 32% 정도 됐고요. 저희가 54.6%, 71.1%인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 54.6%, 두 명 중에 한 명이 합격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하도 다른 데서 야, 그 사기 말도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제대로 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저희 스파르타반 기준으로 최초 등록자 83명 중에서 한 달 이내 환불한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3개월짜리 코스인데 그분들 빼고요. 그 다음에 무료 수강생, 그 촬영하시고 지우개 지워주시는 알바생분들 지우고요. 그 다음에 토익을 끝까지 못 넘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토익 끝까지 못 넘기신 분들 제외하고 총 75명 중에 41명 합격했습니다. 대단하죠. 저희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실제로 전체 합격률이 33%인데 54.6%, 뭐 20%밖에 차이가 안 나네. 여러분 100명이면 20명이 더 붙은 거예요. 엄청난 합격률이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다른 학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 비율 아니야? 끝까지 남아있으면 100%도 붙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너무 화가 나갖고 다시 올렸어요. 저희가 이 스파르타쿠스는 매년 저희가 기본반, 객관식반 끝나고 나면 하는 스파르타쿠스는 매일 밤에 시험을 보거든요. 매일 밤을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80% 시험을 만약에 10회 본다고 하면 8회 이상 참여한 분들만 놓고 합격률을 하면 저희가 71.1%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저희 학원이랑 함께 해주신 분들은 10명 중에 7명이 붙으셨죠. 증거 있어? 예, 있습니다. 보시면 엑셀 파일인데요. 저희가 늘 시험이 끝나면 실명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별로 점수를 다 산정하고요. 이걸로 저희가 등수도 먹이기 때문에 다 파일이 있었는데요. 시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좀 전화를 했어요.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시험 붙고 나면 저희가 전화하면 합격했다고 얘기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그잼 경영이 원래 제가 합격률 1위라고 쓰고 싶었는데 학원에서 너무 도발적으로 쓰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합격률 상위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격률 상위권 학원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합격률 상위권 학원이 되었나,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기본 종합반 같은 경우에 인텐시브 종합반이라고 해서 집중 관리 플러스 계속 시험을 봅니다. 저희 학원은 반복 테스트라고 하죠. 저희는 거의 매일 계속 시험을 봐요. 그래서 집중 관리와 반복 테스트가 집중되는 인텐시브 종합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합반이 끝나고 객관식반부터 시작되는 시험 전날까지 시험을 보는 이 스파르타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합격률이 높게 나왔던 게 요 두 개 같이 하신 분들, 특히 여기 있으셨던 분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으셨죠. 저희 학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종합반이라고 내용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땐 좋아, 이해됐어 그러지만 막상 시험을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시험을 보는 학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그잼 경영만의 이 세무사 인텐시브 클래스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니?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니네 학원이 이렇게 합격률도 높고 성장세가 가파르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저희 인텐시브 클래스 운영 시스템을 보면 등록자 전원 세무사 종합반 전용 열람실이랑 이 지정시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학원에서 수업만 들으시거나 혹은 독서실에서 공부하시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 보면 옆에서 나는 회계사 세무사 공부, 나는 세무사 공부, 계산기 막 두들기고 있는데 옆에서는 공무원, 옆에서는 또 사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서로 시험 사이클이 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참 안 잡혀요. 거기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그냥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또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등록한 학생들, 예를 들어서 여름종합반이면 여름종합반, 봄종합반이면 봄종합반, 아예 독서실 한 층, 이 건물이 독서실이거든요. 독서실 방 하나를 싹 비워가지고 같은 클래스 다니는 학생들은 다 같은 공간에 놓고 자리도 지정석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면학 분위기나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죠. 왜냐면 난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수업 듣고 한 7시까지만 공부하고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안 가. 그러면 이 사람인 이상 조금은 양심에 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앉아있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이 인텐시브 클래스를 어디서 차용했냐면 실제로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시반 장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독서실 하나 비운 다음에 열람실 하나 비운 다음에 CPA 공부하는 친구들만 밀어넣죠.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1차를 6개월 만에 제대하고 6개월 만에 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붙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칸이, 제가 있는 칸에 이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6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었죠.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애가 이 고시반 1등 하는 애였다고요. 저랑 동갑인데, 아우 기분 나빠. 저랑 동갑인데 1등 하는 애였다고요. 근데 애가 어느 순간부터 시험 임박하니까 저녁을 안 먹고 초코파이로 저녁을 때우는 거예요. 아니 1등 하는 애가 저녁 안 먹고 초코파이로 때우는데 나머지 여기 5명은 어떻게 하겠어요? 밥 먹으러 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5명이 다 초코파이를 샀죠. 다. 참 슬픈 건 나머지 5명은 저녁도 먹고 초코파이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눈물이 나는데, 근데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이 다 붙었습니다.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붙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차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은 다 독서실을 모아놓습니다. 다만 남녀는 조금 분리해 놓죠.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전원 지정석으로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는데 하루에 3회 출석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시험이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노력은 조금 필요한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8시간 정도는 앉아주셔야, 의자에 딱 붙어 있어야 이게 복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종합반 다니시는 분들 보면 8시간은커녕 수업도 잘 못 들어오세요. 그리고 겨우겨우 복습하려고 앉아도 한 2시간 앉아 있다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초반에는 자세를 좀 잡아드려야 되거든요. 습관을.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3회 랜덤 출석 체크를 하고요. 주 3회 미체크 되시면 담임 강사한테 문자가 갑니다. 핸드폰을 안 갖고 왔는데 실제 저 담임반 학생이 하루에 주 3회 미체크 되면 문자가 와요. 누구누구 학생 핸드폰 번호랑 같이 옵니다. 미체크했는데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를 하죠. 근데 사실 봄종합반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다 있었거든요. 놀라실만 한데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 3회 미체크해서 안 된 분들은 저희가 담임 강사가 통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간 작년부터 합격률 위주로 좀 학원을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해치면서 주 5회 미체크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학원 안 나오고 막 열심히 파이팅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은 냉정하게 다 퇴실시킵니다. 면담하고. 실제로 여름종합반도 한 분 퇴실시켰고요. 스파르타반도 몇 분 퇴실시켰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스터디를 좀 진행합니다. 스터디. 실제로 여러분 토익 스터디가 아니에요. 너 그 단어 외웠어? 이 단어 여기. 이런 스터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위험한 스터디가 뭐냐면 1차생들 특히나 기본 강의 듣는 친구들끼리 스터디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왠지 알아요? 다 몰라. 이거 아세요? 저도 모르는데 아 그래요? 아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실제로 스터디 같은 경우엔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있거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스터디를 진행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스터디는 정말 필요한가? 예,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을 놓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 못 따라가요. 분명히 놓치는 게 있다고요. 잘못하고 있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시험 전날까지 그냥 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 강의 때 스터디로 실제 1대1로 좀 면담을 해서 잘못된 걸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각 과목 담당 강사별로 스터디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적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강을 하면 3주 정도 지나면 매 시간 퀴즈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 순위가 좀 나눠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봄종합반 같은 경우엔 상위권 2조, 하위권 1조 나눠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증거 사진을 남기려고 찍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매주 한 과목당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실제 스터디를 보시면 좀 흐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 2차 답안지에 체크하고요. 빨간 펜으로 다 잘못된 부분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실제 저희가 종합반을 운영해 보면 매일 퀴즈 보는 거랑 이 스터디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실제 효과도 많고요. 자, 넘어가셔서 네 번째로 보면 전 과목 매일 전일 수업했던 내용을 퀴즈 보고요. 강평하고 매회 퀴즈 성적을 실명으로 공시합니다. 이게 참 저희 학원의 장점이자 많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학원은 오늘 시험 보면요 내일 그 다음날 수업하고 나서 이 퀴즈를 봐요. 퀴즈를 20점 만점으로 퀴즈를 보는데 실제 퀴즈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강평을 제가 하고요. 퀴즈도 풀어드려야 되니까 뭐 다른 학원처럼 그냥 퀴즈만 주는 게 아니라 퀴즈도 풀어드려야 되니까 퀴즈 보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저한테 점수 확인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점수 리스트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요. 실제로 굉장히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매일 시험 보고 매일 성적이 공시되다 보니까 이 공부를 약간 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매 시간 퀴즈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성적이 좀 빨리 늘습니다. 빨리 늘어요. 여러분 그 일반적인 학원 같은 경우에 보면 종합반 몇 개월 하죠? 3개월 정도 종합반을 운영하죠. 시험 몇 번 볼 것 같으세요? 몇 번? 글쎄 한 5번은 보지 않을까? 딱 2번 봐요. 2번. 2번 보는데 마지막 날 종강날 보기 때문에 거의 안 보죠. 그럼 일단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요. 좋았어, 이해가 돼. 그런 것 같지만 마지막 종강할 때쯤 시험을 보면 정말 다 틀려요. 대부분이. 그래서 객관식반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죠. 저희 학원은 그걸 좀 막아보고자 매 시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적순위 강사가 직접 관리하고요. 이렇게 실제로 파일에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종합반 파일이었고요. 이 파일 보시면 여러분 좀 멀리 서서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뭘까요? 누가 1등 하나?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뭘까요? 실제로 보시면 빈칸이 없죠. 매일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거의 빠지지 않아요. 실제 저희가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사가 되시려면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합반 수업을 빠지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첫날에 한 200명 온다고 치면 한 달 지나면 한 70명 남는다고요.
대부분 빠져요. 근데 저희 학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매일 퀴즈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들들 볶다 보니까 거의 안 빠집니다. 거의 저희가 조작된 자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6번째로 매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 하위권 학생들은 담당 강사랑 면담하고 있어요. 이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데,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 봄종합반 학생들 제가 다 상담을 하거든요. 눈물 바다입니다. 각자 사연이 왜 이렇게들 많은지 눈물 바다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야,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고쳐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객관식반 시즌, 그 다음에 기본반 시즌 가면 여러분 저기 1층 건물 가서 복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 순위, 과목별 성적 순위, 모의고사 성적 순위, 과목별 스터디 일정, 독서실 자리, 반 모임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 공고를 해놓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인텐시브 클래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봄종합반이랑 여름종합반이랑 다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여름종합반은 이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프리스쿨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는 없어요. 다른 학원들도 프리스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프리스쿨은 온라인 강의를 다 열어드리는데요, 회계 원리만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법학 입문도 열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학, 그 다음에 기초 재정학도 열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회계학 이런 거 수학 많이 쓴다는데 제가 수학을 하나도 몰라요.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 인텐시브 클래스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반 모임은 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 소개인데, 오늘 안 오셨어요. 오늘 안 오셨습니다. 이 세법 가르치는 원재훈 선생님인데요, 실제로 저희 학원의 실질적인 에이스시고요, 이 지금 법인 파트너로 있으면서 강의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희 학원에서 1차부터 2차까지 다 책임지고 계신 분이고요. 여러분 저희 학원의 오해 중에 하나가 세법 강사가 많이 바뀐다는데, 혹은 야 니네 기본 강의 때, 그 다음에 객관식 때, 2차 강의 때 선생이 다 바뀐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이 강사가 다 픽스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원재훈 선생님이 1차, 2차 다 책임지고 계시고요. 이 외모만큼이나 실제로 굉장히 웃기세요. 오늘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본인 책이 다 있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 원가 관리에게 박준호 교수님이 계신데 오늘 오셨습니다. 자, 잠깐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호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준비하는 세무사 시험에 원가 관리 회계라는 과목은 있나요? 있는데 밖으로 보여지진 않죠. 그래서 과목이 그 네 가지인데요. 뭐 회계학하고 세법, 재정학, 이제 선택법이 있는데, 그 회계학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되겠어요. 회계학에. 그래서 회계학은 그게 이제 우리 정인동 회계사 하시는 재무 회계하고, 그다음 제가 강의하는 원가 관리 회계. 원가 관리 회계는 조금 비중이 좀 낮아요. 전체 4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재무 회계만 열심히 해서도 꽈락도 면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 회계가 꽤나 어렵죠. 원가 관리 회계도 처음 여러분이 이제 접근하실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 원가 관리 회계가 간단히 뭐냐면, 그 재무 회계라는 것은 우리 뭐 상기업에서 발생하는 그 회계 처리 관련된 회계라고 한다면, 이제 원가 관리 회계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조기업에 있어서의 회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관리 회계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이제 배우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뭐 제조기업을 다녀봤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시간부터 제가 이제 공장을 그리죠. 공장이 이렇게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제품이 생산되는 데까지도 이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무를 많이 하셨다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긴 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원가 관리 회계 보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내가 1시간을 공부했을 때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뭐 재정학이나 선택법이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회계학하고 회계학하고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꽈락을 맞아서는 안 되거든요. 꽈락을. 그러니까 꽈락률이 뭐 계속 바뀌긴 하지만 작년에는 조금 좀 덜하긴 했었지만 꽈락률이 회계학만 해도 50%, 60%가 꽈락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 자체도 뭐 조금은 쉽지 않았겠지만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은 문제 자체는 다 풀 수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 2교시에 보는데요. 뭐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회계학은 재무회계하고 그다음 원가관리회계, 그래서 회계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법인데요. 보통은 이제 쉬운 것도 풀죠. 그래서 선택법을 빨리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회계를 먼저 푸는 학생도 있고 원가관리회계를 먼저 푸는 학생도 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원가관리회계가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관리회계를 먼저 푼 학생들 같은 경우가 좀 점수가 좀 높았죠. 특히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저 학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인텐시브까지 해가지고 스파르타까지 한 학생들 중에서는 뭐 잘한 학생들 자랑하려고 그랬겠지만 저한테 보면은 원가관리 15문제 중에서 하나도 안 틀렸다라는 학생도 있었고요. 하나 틀렸다는 학생도 꽤 있었거든요. 그만큼 조금 쉬운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원가관리 회계가 어떠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정인동 회계사님이 계속 소개를 했었지만 이렇게 합격자가 많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저도 합격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IQ인가요? 머리가 좋아야지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보면은 뭐일 것 같아요? 뭐 해당되는 변수가 뭐 IQ가 좋으면 좋을 것, IQ가 좀 좋으면 그래도 좀 더 공부하는데 좀 나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나요? 또 여러분이 이제 어떤 학원을 선택하고 또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는 운도 따라줘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학생이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울면서 그 친구는 세무사 회계사긴 했었는데 시험 합격자 발표 날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죠? 자기는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울면서 전화했었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었지만 이 시험이라는 게 조금의 운도 좀 따라줘야 되겠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 지금 IQ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정해졌잖아요. 보통 이제 상수라고 표현하는데 저 이제 수학을 좀 강의하다 보니까 상수라고 표현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부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 결국에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밤까지 혼자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는 잘 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있던 학교가 이제 웅주 세무대학인데 이번에 좀 합격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합격자가 1차 합격자가 한 120 몇 명이 합격했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뭐 최고 많이 합격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대학교이긴 한데 야자를 하거든요. 야자를 10시 반까지 하다 보니까 그 공부 시간이 많이 그 합격률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 저희 학원이 합격률이 좋은 게 정말로 뭐 좋은 학생들, 뭐 좋은 대학에 있는 좋은 학생들이 왔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공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잘 안 된다면 조금은 강제적으로 여러분이 공부 시간을 늘린다면 충분히 1차 시험은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합격의 기쁨을 우리 학원에서 같이 맡기겠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참석은 못 하셨는데 저희 상법 민법을 그 담당하시는 김묘엽 교수님이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김묘엽 선생님께서 그 민법은 이미 뭐 업계 일탈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김묘엽 선생님이 민법을 강의하시니까 아마 민법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에게는 이 제가 가르칩니다. 차세대 재무에게 웃음 사냥꾼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웅지책이 조금 어렵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웅지책 해석서로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수식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회계 교재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잠깐 겁을 드리자면 이 재무회계는 내년에 무조건 시험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내후년에 재무회계가 전면 개정되거든요. 아 그래? 그럼 내후년부터 해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재무회계가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내년 시험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회계가 뭐 시간표 아직 안 나왔지만 보통 116시간 강의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부강까지 합해서 한 130시간 정도 강의할 예정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서 성적이 대부분 다 높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넘어가서 저희 재정학을 가리키는 저희 학원 초미남이죠. 사진상으로만. 자, 저희 강두성 교수님 모셔놓고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진상으로만 미남인 강두성입니다. 제가 이 설명회를 할 때 항상 떨리는데 막상 그 강의를 하면 안 떨리는데 설명 때는 항상 떨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세무사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재정학이 어떤 과목이고 전반적으로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재정학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재정학이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채훈아, 뭐니? 재정학이라는 건 이제 경제학 하부 과목으로서 정부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경제 활동을 살펴본다. 그럼 정부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뭐가 바뀔까요? 민간의 경제 활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부의 경제 활동을 왜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실까요?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실 분들이 왜 재정학을 배우게 될까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가장 큰 재원 조달 방법이 세금인데 세금을 거둘 때 이제 민간의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게 재정학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게 가장 이제 큰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학을 우리 경제학과 혹시 학생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몇 학년 때 배우냐? 몇 학년 때 배울까요? 재정학을 1, 2, 3, 4학년에서? 네? 그렇죠. 잘하시네요. 3학년 때 배워요. 자, 3학년에 배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고급 과목이에요. 그래서 경제학과에 가면 먼저 뭘 배우냐? 경제 원론을 배워요. 경제 원론을 배우고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미시거시예요. 미시거시 중에서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에 가깝고 미시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그게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재정학을 학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수험생들은 재정학이 재정학 되게 쉬워 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수험생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재정학이 제일 어렵다고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재정학은 본질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수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건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혹시 뭐 추가적으로 혼자 공부하실 분들은 기출 문제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책만 보시지 말고 기출 문제를 항상 보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재정학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1년 좀 덜 남았는데 1차, 2차 최종 합격까지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 세무사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아까 무슨 과목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회계랑 세법이랑 재정학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2차에 연결되는 과목이 아까 뭐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과목이 2차에 연결된다고 했었죠? 회계랑 세법이 연결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세법이에요. 세법. 그래서 간략하게 조금 좀 재미 삼아서 우리 그 수험 생활을 로켓을 쏘는 걸로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로켓을 빵 발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지 최종 세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세무사 합격, 2차 합격인데 2차를 합격하려면 당연히 도달해야 되는 관문인 1차 합격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1차 합격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로켓을 쏘는 거예요. 로켓 같나요?
자, 로켓을 쏘는데 이제 로켓을 쏘기 전에 로켓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로켓의 핵심 부분이 뭐냐? 아까 말했던 회계랑 세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이 회계랑 세법이고 나머지 겉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12월까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회계랑 세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물론 재정학을 전혀 안 하면 안 돼요. 선택 과목을 전혀 안 하면 안 되지만 회계랑 세법을 튼튼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로켓 쏘면 1차 여기서 겉에가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알맹이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겉 껍데기에 해당하는 게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재정학 선택 과목을 아예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아예 1차 도달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보면 회계랑 세법을 훨씬 열심히 하고 재정학은 이제 논리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를. 그래서 겉껍데기를 나중에 부피로만 보면 겉껍데기가 가장 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학을 단순히 암기하고 하려면 부피가 굉장히 큰 과목인데 재정학이라는 건 경제학의 하부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꿰뚫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제 12월 넘어서는 이 부스터가 뭐겠어요? 부스터가 재정학이에요. 그래서 1차 과목을 합격시키는데 가장 효자 과목으로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가 이제 강사진들이 약간 그 1타는 아니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아까 합격률로서 검증이 돼 있는 거고 학생들이랑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저랑 이제 형 동생처럼 지내고 막 이렇게 밥도 먹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다른 학원 1타 선생님들보다도 더 좋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저도 거기에 가끔 포함되어 있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런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 없고 일단 믿고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아까 합격률에서 말해주듯이 여러분들도 1차 합격의 주인공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2차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이제 행정소송법은 도승화 교수님이 가리키는데 이 도승화 교수님이 다른 쪽에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스파르타 강의를 하실 때도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본인 교재도 있고요. 그래서 도승화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제 해서 강의를 하시고요. 다른 학원과 다르게 저희 학원은 실제로 선택법도 다 갖춰져 있고요. 선택법 강사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로 세팅이 됐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저희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여러분 이 학원들이 초반에만 바글거려요. 그래서 실제로 개강을 하게 되면 개강하면 앞자리에 앉으려면 이 강사 이 침이라도 좀 맞아보려면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이 보통 한 7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강사분들 뭐 앞자리에서 앉을 수 있다고요. 근데 언제? 한 개강하고 한 달만 지나면 굳이 뭐 7시에 안 와도 됩니다. 8시에만 와도 앞자리에 앉을 수 있죠. 왜냐면 종합반 시작하게 되면 한 달만 지나면 반 정도는 그냥 쑥 빠져나가요.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학생 유지율을 보면요. 종합반 100%를 시작으로 보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여름 종합반 보면요. 여름 종합반 학생이 100명이었으면 이 학생들 중에서 객관식반까지 간 학생이 90.7%, 그다음에 다시 스파르타반에 합류한 학생이 93.5%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키핑률이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결석을 잘 안 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하루 일과표를 좀 볼게요. 저 일과표를 보시면 7시 30분에 기상하셔야 어디에 사시더라도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일반적으로 1시부터 1시 반까지 그 전날 배운 거 퀴즈 보고 강평하고 그 다음에 점수 적고 해산하게 돼요. 그래서 1시 반까지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2시부터 3시까지 일반적으로 보통 자기 해당되는 과목들 스터디 진행하고요. 그렇죠? 스터디 진행하고 3시부터 6시까지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자습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요때 랜덤하게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빠지시면 아마 연락이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저희 학원이 목표로 하는 게 하루에 강의까지 포함해서 10시간 공부하게 맡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름 기본 종합반을 보면 2달 일씩 시작하는 봄 기본 종합반이에요. 왜 너희만 2달 일찍 시작해? 아무래도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는데 여름방학 때 놀면 뭐 하겠습니까? 뭐 추억이야 쌓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2달 일찍 개강하는 거, 저희 학원은 정규 개강 과정이 3월, 7월이거든요. 7월에 개강하는 이유가 7월에 시작하셔야 10월쯤 끝나요. 10월쯤. 그래야 10월부터 객관식해서 저희가 1월 달 초순쯤 객관식이 끝나요. 이때쯤 돼야 시험 볼 준비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자랑인 스파르타까지 해야 이 정확히 시험장에 갔을 때 100%의 컨디션으로 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2달 일찍 개강을 하고요. 야, 니네 혹시 매월 개강하는 거 아니야? 혹시 개강 시작하면 세법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정규 코스가 3월, 7월이기 때문에 7월 개강하시면 저부터 만나시면 돼요. 제가 맞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회계사 세무사 하는 학원들이 회계사 세무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아무래도 회계사 쪽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사를 7월에 개강을 세팅시켜 놓고 세무사를 9월에 하는 거지, 세무사를 9월에 하는 건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식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7월에 개강하는 코스고요. 저희는 7월 7일 날 개강을 합니다. 네, 7월 7일 날 개강을 하고요. 그럼 야, 다 좋은데 종합반 좋은데 그 이후에 수업만 한번 하고 우리 보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저희 그 나중에 넥스트 그 라인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희 세무사 여름종합반 7월에 개강해서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나시면 바로 이어서 세무사 객관식반 10월에 개강하고요. 이것도 인센티브 코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는 저희가 기출 문제를 보통 과목별로 기출 문제를 4문제 정도 주관식으로 시험을 봐요. 퀴즈를 매일. 그럼 이때 가면 실제 기출 문제랑 저희 객관식에 있는 문제를 취합해서 하루에 20문제 정도 객관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점수 관리 계속 하고요. 모의고사 계속 보고요. 퀴즈도 누적 진도를 계속 봐요. 그래서 이때 아무래도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게 되죠.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실제로 1월에 종강을 하면요. 저희 학원의 자랑인 스파르타 코스를 1월에 개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 코스대로 오신 분들, 이 코스대로 진행한 수강생들 보면 합격률이 80% 이상 됐죠.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유지를 하고요. 니네 혹시 1차만 하는 학원이니? 아니요. 저희 유예 강의도 다 있고요. 동차 강의도 있고, 실제 지금 동차반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수업 듣고 있는데 저희 동차반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 코스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이 코스대로 10개월 동안만 고생하시면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야, 도대체 스파르타가 뭐야 하실 텐데, 이 스파르타 코스 잠깐만 얘기 드리면 1월 달에 개강해서 시험 전날 종강합니다. 저희가 시험 전날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떤 코스냐면 오후에 저희가 3시간 정도 최종 정리 강의를 해요. 최종 정리 강의를 하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별도로 하루에 8시간씩 최종 정리 특강을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과목당 최소 1000문제를 저희가 풀게 합니다. 스파르타 때는. 그렇죠? 그래서 실전 연습 및 풀이 강표 다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시험을 봅니다. 실제 한 1000문제 정도 풀렸더니 시험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 하는 게, 와, 선생님 완전 쪽집 깨웠어, 막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 1000문제 정도 푸니까 안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쪽집게 됐습니다. 쪽집게.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요. 주말에도 놀지 않고 주말에는 전 과목 실전 모의고사를 10회 운영하죠. 스파르타가 10주 코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실제로 저희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제가 빨리 설명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저랑 선생님들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와서 물어보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